다음으로 본격적인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저를 포함하여 네 분의 간략한 자기소개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의 이 온라인 토론회의 진행을 맡았고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송상헌입니다. 쟁쟁하신 세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세 분 연사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호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필요로 하는 자연언어 처리와 클로바 스피커에서 대화 품질 향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NLP 부서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이연수입니다. 저는 NC소프트에서 언어 AI 랩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자연어 이해기술, 자연어 생성기술, 대화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트룩스 대표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솔트룩스는 창업된 지 20년이 된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 또는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를 시작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행자로서 제가 세 가지의 공통 질문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세 분 연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서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공개된 모두의 말뭉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많은 분들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원시 말뭉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형태 분석, 의미 분석, 통사 분석 등을 담당하는 분석 말뭉치 또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원시 말뭉치보다는 분석 말뭉치의 크기가 훨씬 작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시 말뭉치와 분석 말뭉치는 서로 간에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업계에 계신 분들로서 앞으로 원시 말뭉치와 분석 말뭉치의 바람직한 발전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중에 어떤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물론 업무하는 편에서는 분석 말뭉치가 더 좋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분석 말뭉치를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원시 말뭉치를 일정 부분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 딥러닝이나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기술이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원시 말뭉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꼭 이제 영어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영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영어 문법이랑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그런 기술 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점점 더 원시 말뭉치를 더 많이 쓸 것 같고 그런 분석 말뭉치가 적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에 따라서 원시 말뭉치도 이제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뭉치를 잘 모으느냐도 분석 말뭉치 확장에 못지않게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비슷한 답변인데요. 제가 방금 전 발표할 때 BERT라는 것하고 GPT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람의 말을 배우거나 또는 사람의 말을 생성을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들 같이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원시말뭉치를 통해서 말을 하는 법과 말을 이해하는 법을 사실은 어떤 목적성 없이 배우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을 저희 분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분석말뭉치 없이 원시말뭉치 갖고 말이 도대체 뭔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말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에 나중에 그렇게 학습된 결과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분석말뭉치를 갖고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게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이러한 기술들은 아마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죠. 어렸을 때 말 듣지만 글쓰기라든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늘 방송을 보고 화면을 보고 부모와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기계도
이 두 가지를 융합하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심알뭉치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최근에 GPT-3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말뭉치를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배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석 말뭉치나 원심 말뭉치를 보면은 이제 조금 괴리도 지금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심 말뭉치 중에서 메신저 대화라든가 구어라든가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말뭉치를 많이 구축을 해보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지능적인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분석 말뭉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말뭉치 구축과 이제 R&D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흔히 말하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선도적 국가로 더 발돋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언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더 중요한, 특히 더 가치를 지니는 언어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이게 국립국어원 과제이다 보니까 국가가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실무적 차원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평소에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먼저 할까요? 편하신 대로. 예. 작년에 버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이제 기술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 기술 격차에 못지않게 이제 머니 게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장비도. 그렇게 해서 이제 버트라고 하는 것들이 참 재밌는 기술인데 이거를 모든 팀마다 모든 사람마다 돌리려고 하니까 회사로서도 이제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해서 했는데 GPT-3 나오니까 이거는 뭐 팀 단위가 아니라 회사 단위로 이제 어떻게 장비를 잘 써야 되냐라는 식으로도 갔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이런 상황일 정도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회사랑 학교들이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거고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꿈이라도 꾸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쉬워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다행히 모두의 말뭉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나왔는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또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지만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말뭉치 분석하는데 기본 처리됐던 것처럼 이제 그 좋은 말뭉치와 아울러서 그걸 좀 잘 프리트레이닝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걸 잘 이해해 놓은 요거까지도 같이 낸다고 한다면 뭔가 많은 학교나 회사에서 그 반복적으로 낭비하면서 하는 것들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GPT-3 한번 돌리려고 하면 수십억이 드는데 이걸 업체마다 돌린다? 그렇지만 그 어느 업체도 돌리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걸 뭐 나라에서 해주신다거나 또는 뭐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 모아서 한번 돌려볼까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6달이고 1년 정도밖에 갭이 차이 나지 않지만 여기에서 마저 또 나라나 뭐 이렇게 뭐 같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뜻 모아서 하지 않으면 이게 또 1년, 2년 갭이 나버릴 것 같아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진 이 시기에 뭔가 또 그걸 또 계속 유지하면서 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뒷받침을 좀 정책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문 같은 걸 쓴다고 해도 버튼은 애트리에서 만든 코보트, GPT-2는 그 스몰 모델로 나와 있는 SKT 브레인 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좀 되게 아쉽거든요. 다 영어로 실험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 말뭉치뿐만 아니라 그런 분석된 것들도 좀 잘 쓸 수 있게 많이 공유되고 또 같이 또 실험해서 해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현수 씨.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만다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자들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정도의 규모의 어떤 그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여러 단체나 회사나 뭐 국가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역할을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모두의 말뭉치가 공개됐지만 GPT-3의 학습한 데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또 작은 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의 구축, 배포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LP 기술이 이렇게 대규모의 말뭉치 구축해서 뭔가 하는 그런 기술도 있지만 그 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긴 밸류 체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거 내에서 저희 국가나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잘 찾아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말뭉치에 관련된 종류는 다양화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그 외에도 현재 디지털 뉴딜이라는 사업에서 뭐 AI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 바우처라고 하는 사업도 국가에서 하고 있죠. 저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작하고 그 과정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데이터 자산을 국가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볼륨, 다시 얘기해서 양 자체에 대한 투자는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국립국어원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원시 혹은 분석 말뭉치가 있는데요.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구축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지금보다 10배, 50배 이렇게 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언어 해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감성 분석이나 감정 분석처럼 말에 대한 뉘앙스나 또 그거부터 우리가 인간처럼 대화하거나 인간처럼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들은 조금 더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양을 늘리고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IT조선의 송주상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을 대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머니게임이라는 사실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공지능 AI 학습은 그 학습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많은 것, 자본력이 충실한 회사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본을 가진 이미 충분한 양의 이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 이후에 연구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본력이 다소 부족한 회사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장벽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체 토론을 진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축복이냐 또는 민주주의의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냐. 또 다른 예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 또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딥러닝 기술, 자연언어 처리 기술의 현재의 동향이 이후에 어떤 자본력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현업에 계신 세 분의 말씀을 저도 또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쪽에 하셨으니까요. 네. 이경일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고 뭐, 싶습니다. 그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또 걱정될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뭐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심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대규모 데이터와 대규모 연산량을 필요로 하죠. 기존에 하던 다른 기계학습 방식에 비해서 적게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데이터와 아까 말씀드린 GPT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그 하나로 변환하면 대략 한 56억 원, 60억 가까운 돈이 한 번 기계학습하는 데 사용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대단히 많은 장비들, 뭐 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누가 자본금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전산 관련되어 있는 용량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이 구글이 1등일 거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또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일 거예요. 그 한 회사가 저희 나라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에 투여하고 있는 예산이나 또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뭐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대 국가의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흔히 우리가 이런 거를 winner takes all이라고 그러죠. 이기는 자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beneficial AI라 그래서 단순히 돈 벌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되도록 AI가 어떤 기여를 할 건가 하는 고민들도 있고요. 또 법 제도 장치로서의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부터 민주화하거나 또는 explainable AI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나 또는 투명성 같은 것들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로봇세 같은 형태처럼 부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재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이 많은 곳들에서 고민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워킹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요. 어느 쪽 속도가 더 빠르냐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고민과 질문을 던지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 고민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아까 그 밸류 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NLP 기술도 뭐 AI 기술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고요. 작은 기업이라도 어떤 예를 들면 뭐 감정만 잘 분석하는 기술을 만든다던가 그런 감성 AI를 만든다던가 언어 처리의 이해 분야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좀 더 모듈화된 어떤 단계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하나를 만들더라도 센싱만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뭐 조립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설계만 잘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산업 분야가. 그래서 아직은 AI는 그 정도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아직까지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기업들도 그 안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대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생하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소 이제 업체니까 실무적으로 얘기 드리면 구글에서 TPU 가지고 버터 한번 돌리는데 20몇 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걸 저희는 작년에는 뭐 1, 2주 걸렸지만 요즘은 뭐 며칠 만에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는 진짜 며칠, 몇 주 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나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누구는 24시간 공부해가지고 누가 이겼냐라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아직 AI가 그렇게 뭐 스트롱한 AI는 아니거든요. 이게 얘가 뭔가 똑똑해서 모든 일을 만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라서 충분히 한국의 그 뭐
네이버 검색이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여전히 1등을 하고 있는 거랑 라인 메신저라든지 웹툰이 미국에서 잘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AI 기술을 일반화되어서 이제 성능 향상을 하는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제너럴하게 이제 키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이윤숙 시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저희가 정말 잘하고 한국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착 파고 들어가서 AI 기술을 접목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AI로 이제 키워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경쟁을 하고 이게 자신이 있습니다만, 이런 갭이 계속 커지거나 돈 게임이 이제 계속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될 것 같고, 아마 그러면 그럴수록 더 창의적인 얘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해야죠. 네, 네이버 잘할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서는요, 우리 일반 청중분들의 질문, 채팅방에 올라온 일반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 청중분들의 질문은 시간 관계상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필요 시간 관계상 어쩌면 다 답변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중들의 질문은 세 분의 연사께서 하나 정도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이은경 선생님의 질문이신데요. 이현수 실장님께 아마 전달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양문 기계 생성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요양문 생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원문과 그 다음에 사람이 쓴 요양문을 쌍으로 이루어서 학습을 시켜야만 가능한 것인지 여쭈어보셨고, 아니면 언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기계가 그냥 요양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기술적인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수 실장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언어 모델을 충분히 학습한다고 해서 요양문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10,000개면 10,000개, 최소한 그 정도라도 요양문과 실제로 그 원문과의 쌍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말뭉치로 언어 학습을 미리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유창하게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입력문에 대해서 좀 더 표현을 잘 기계가 받아들여서 요약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 다 필요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리미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수요는 당연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의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의 자연언어 처리 수요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어떤 식의 수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의견을 제가 짧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뉘앙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 처리 및 음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동차의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갈 때 한국에서도 영업을 하고 대단히 많은 돈을 받아갔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요. 근데 이제 한국 쪽이 언어 기술 또는 음성 기술에 대한 한국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이 기업은 중국어, 일어, 독어 등 전 세계 한 40개 국어 이상에 대한 언어 처리, 음성 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이 또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나 그 시장이 한국만 대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야 마켓의 거의 절대 다수가 한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이버하고 관계 깊은 라인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이 더 좋은 역량을 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때 우리가 한국어 한 부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실제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 힘든 거예요. 실제 10년 전에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이 뉘앙스라는 회사가 라이센스를 받는 가격을 갑자기 수배로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처럼 저희가 뭐 국산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언어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실생활로 파고드는 또는 다양한 부분, 요즘은 냉장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언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 말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은 한국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구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범주를 넓혀가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는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병렬 말뭉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어, 다른 한쪽에는 영어나 중국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는 대부분 번역과 통역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폭넓은 언어 부분과 언어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재님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데이터 수집에 유리한 기업 같은데 말뭉치나 데이터셋을 공개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네, 도 강의로 네. 지금 리더님께. 데이터 공유하고 싶어요. 저도 공유 드리고 싶고 공유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근에 그 데이터 댐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제한된 상태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하거나 서비스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그 방법도 마련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는 이제 실무적인 이제 고민은 뉴스 데이터나 이런 저희가 검색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긴 합니다만 이게 다 용도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라이센스를 그 검색으로만 한정되어져 있고 검색 품질을 위해서만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다른 용도로 뭔가 처리를 해서 공유한다라는 게 일일이 다 이제 계약을 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말뭉치 같은 것들 이제 얘기 들어오면 네이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들은 다 저작권이 네이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사용자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용자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검색 결과에서 빼야 되고 이제 제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뭐 공개 데이터를 하고 싶지만 했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글이 왜 여기 공개 데이터 돼 있지? 그러면 이제 빼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생각해냈던 것들이 이제 가상으로 가짜 표현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챌린지를 하고 이제 공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운 학생들이 업체에 투입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말뭉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학교나 이제 사회에 뿌려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훈련을 한 사람들이 오면 더 좋은 거라서 저희도 열려있고 하고 싶긴 한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말뭉치 같은 이게 되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네이버도 이런 걸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이 오늘 토론회에 뭐 학생분들도 참석을 만약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경님의 질문인데요. AI 연구도 그렇지만 언어학 내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한 또는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인 부분과 공학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세 분 중에 편하신 분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의견,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와이프가 언어학 쪽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제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어학 쪽에 기대하는 게 뭐냐? 뭐 딥러닝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GPT-3니 버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이 열심히 달달달 교과서를 외워가지고 뭐 1592년, 뭐 1392년 그러면 뭐 조선 건국, 뭐 임진왜란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하니까 그래서 뭐 명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 뭐 조사가 나오지 않겠어? 뭐 동사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뭔가 단순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수준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하면서 이게 왜 이렇지?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해서 다른 부분에도 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학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또는 비용을 덜 들여가지고 빨리 하게 하는 쪽에는 잘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마 explainable AI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좀 체계적인 분석이라든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뭐 한때는 구문 분석이나 의미 태깅이라고 얘기되어졌지만 이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를 해서 사람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지식으로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체계적인 연구랑 그런 뭐 실용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어학 쪽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공학 쪽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계속 시너지 내는 이런 서클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고요. 우리 집 애가 이거 시험 문제 90점 푼다고 해서 똑똑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언어학 쪽이 서로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언어학 분들도 예, 꼭 도와주셔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의를 좀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 들어온 순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노드의 맹호균님께서 올리신 질문을 먼저 좀 답변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데이터 3법 잘 아시죠? 데이터 3법이 이루어지면은 내 정보들이 AI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그래도 뭐그 이경 네, 대표님께서 예. 네.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본적으로는 네. 그 AI가 뭐 개방형 플랫폼이 현재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내 생체 정보가 됐던, 내가 여태까지 말을 해왔던 정보가 됐던, 내 휴대폰에다 저장해놨던 이메일이나 문자가 됐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데이터라고 소위 얘기되는 것들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더 확대하고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자면 가명화나 익명화 같은 형태의 법적 제도 장치, 그리고 유통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소재에 관련된 것들을 법적으로 안정장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개인의 데이터들을 예를 들자면은 헬스케어, 건강이나 의료나 바이오 쪽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거에 AI를 쓰는 것처럼 개인이 얘기했던 말, 대화 데이터들, 또 금융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 남용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어떤 한 목표를 해서 갈 때 퍼스트 무버가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실패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 데이터 3법이라는 주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공익적 또는 사업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범주와 위험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실험해 보고요. 실패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한국외대 최재원님의 질문입니다.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 뭐 흔히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뭐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어떤 분께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말씀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스피커를 처음 그 클로바에서 만들어서 이제 Q&A도 하고 엑소브레인에서 막 장학 퀴즈에서 우승도 하고 1등 했죠. 예. 하고 했을 때만 해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직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위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단편적인 뭐 그런 아주 제한된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어떤 한정된 용도에 있어서는 사람을 서포트하고 사람을 뭔가 보필하는 용도로는 어느 정도 제한된 형태로는 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사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몇십 년 이내에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람 같은 수준의 그런 뭔가 지식체가 나올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놓치거나 실수하는 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다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미래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더 우리가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좀 까먹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고 좀 챙겨주는 그러한 친구 같은 그런 수준의 지식은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걔를 통해서 또 아마 또 몇 년 지나서 또 다시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단어에 그 정의와 범주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앨런 튜링이 한 얘기입니다. 튜링 머신 뭐이라고 하고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기계가 존재할까? 뭐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가 존재할까? 우리는 그거에 그렇다는 걸 알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앨런 튜링이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과 기계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존재다. 생각을 한다면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방식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기계는 기계 방식대로 생각하고 기계 방식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나 생각이 없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팔 저울이 있어요. 양팔 저울에 한쪽에다 무거운 걸 넣으면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죠. 양팔 저울은 나는 무거운 것들을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밑으로 내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하간에 적어도 사람이 평가하는 자유의지가 됐던지 간에 또는 self consciousness라고 얘기하죠. 뭐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저희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기계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가까운 데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마치 내비게이션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선택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과 사회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기계들과 삶을 영유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적어도 향후 50년간에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고려대학교 박찬준님께서 좀 주신 질문인데요. 각 기업에서 기계 번역의 연구와 방향성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기계 번역 관련해서 저희 제가 팝하고 팀을 리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옆팀이라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택근무가 너무 당연해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 화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놓치거나 특히 외국어로 얘기되면 더 이제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계번역 특히 팝하고 팀은 그런 대화 그리고 대화에서 이제 자연스러운 정보 전달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가지고 점점 더 실용적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또 V가 이제 BTS 같이 이제 또 글로벌하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많은 다국의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나 이제 같이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응원하는 것들을 또 잘 소통할 수 있게 또 전달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BTS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될 수도 있지만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 문맥에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언어 번역되는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용도를 이제 요구하게 되어지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제너럴한 용도보다는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계 번역들이 그 도메인과 그 상황에 맞게
딱딱딱 그 뜻을 잘 캐치해서 번역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되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냥 기본적인 점수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 상황, 사람, 컨텍스트에 따라 가지고 더 특화된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 기계 번역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연구되고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까지 기계 번역은 대부분 바이링걸이었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심지어는 학습 데이터도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학습 데이터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 학습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요번에 그 트랜스포머하고 GPT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가능성을 본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의 모델이나 하나의 엔진이 멀티링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동시에 통역하고 동시에 번역하는 인간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사람 중에서도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멀티링걸이 굉장히 많아요. 불어, 영어, 독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많이 되면서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여태까지 기계학습에 했던 바이링걸,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엔진이 아니라 몽땅 모든 언어를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멀티링걸을 하고 필요할 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각각의 도메인이나 전문성에 맞게 하는 방향이 아마도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랭귀지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을 통으로 이제 학습하는, 뭐 사실은 그게 꿈 중에 하나가 노암 촘스키 교수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언어라는 것을 공통 유니버설 랭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설인 거죠. 두 번째 방향은요. 현재까지 파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구글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은 이 도메인에 맞는 컨텍스트라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용어가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되죠. 어디에선 긍정적인 게 어디에선 부정적인 게 되고요. 동일한 단어가 의미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동일한 기계 번역 시스템이라는 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문맥에 따라서, 또는 얘기하는 도메인이 반도체였다가 의학이었다가 여러 도메인으로 이전을 하는데도 그거에 적합한 번역과 통역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전이학습에 대한 기술들이 좀 더 빠르게 발전이 돼야지 더 실용성이 높은 기계 번역 기술이 만들어지고 상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네, 저희도 기계 번역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이 그동안에는 저희 회사 게임이 이제 뭐 한국에서 런칭을 하고 일본에서 런칭하고 대만에서 런칭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각각의 그 지역별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서버를 운영하고 그 내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게임 서비스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금 유행하는 새로운 게임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시기별로 게임의 서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이 시기에 이제 가입한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월드가, 가상 월드가 생성이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거기 내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게임의 장벽도 사라지고 언제 이제 게임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게임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시기별로 뭔가를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글로벌한 그런 언어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게임 채팅 내에서의 번역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너럴한 이제 번역 엔진 개발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언어 특화된 엔진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중국어 자연어 처리라던가 다양한 다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토론회를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먼저 강인호 리더님, 네, 오늘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 말뭉치 이후로 그렇게 저희들이 막 흔하게 쉽게 접해서 쓸 수 있는 말뭉치가 없다가 모두의 말뭉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요. NLP 하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제 말뭉치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쓰는 것까지도 좀 어딘가 국립국어원 해주시면 더 좋고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토론회나 이런 모두 말뭉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이현수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NLP 연구자로서 이번에 모두의 말뭉치가 오픈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전보다 훨씬 더 사용자의 실제 언어와 가까운 언어 말뭉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석 말뭉치도 만들어져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다만 이런 말뭉치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검증과 이제 정연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되고, 이제 언어라는 게 굉장히 시기별로 다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데이터 뉴딜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언어 데이터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변화하는 언어의 현상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말뭉치 구축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또 다른 회사 분들과 많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이경일 대표님. 네, 20년 전에 저도 일부 참여했었던 세종기획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종 말뭉치를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참 말이 많았어요. 이게 쓸모가 있니 없니, 어디에 쓰느니, 뭐 오류가 많느니, 많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없었다면은 과연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일까, 뭘 해낼 수 있었고 뭘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참 소중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개방한 데이터, 또 향후에 국립국어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걸 통해서 개방하고 또 구축해가는 데이터들에도 부족함이 있을 거고요. 또 오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게 우리한테 없었을 때 우리의 후배들,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도전들을 우리가 그 짐을 내려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고 조금 더 응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시기이며, 또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지식 정보량이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와 한글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주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 그리고 실제적인 보급과 활용이 필수적인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현재까지 구축된 한국어 빅데이터 모두의 말뭉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